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사건 결이 좀 평소와 다릅니다. 저에게 특히나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던 사건인데 혹여라도 댓글에 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삭제 조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3일 전라북도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전날 체크인을 했던 30대 부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그들은 33살의 아내 이 씨와 37살의 남편 이 씨였죠. 캠핑장 사건이다 보니 혹여 이들이 난로를 켜놓고 잤다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나 싶었지만 그곳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이 씨 부부 두 사람은 재혼 부부였습니다. 과거에 이혼을 한 후 각자 딸을 한 명씩 키웠는데요. 먼저 남편 이 씨는 과거 조직폭력배에 있었지만 7년 전에 생활을 청산했고 논산에 있는 한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고요. 사건 4년 전인 2014년에 재혼에 꼴이 나게 되죠. 겉으로 봤을 땐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동반 죽음으로 처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캠핑장 현장에서 발견된 13장의 유서로 인해 이 부부의 사연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한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우선 그 13장의 유서 중에 2장은요. 아내 이 씨가 두 딸들에게 남긴 겁니다. 마음속 깊이 아끼고 사랑했다면서 그 애틋한 심경이 잘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3장은 남편이 양가 부모님에게 남긴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질렀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죠. 나머지 4장은 부부가 함께 작성한 글인데요. 문제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남긴 4장의 유서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박 씨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부부는 그를 살인자, 가정 파탄자라고 지칭했고 적개심을 크게 보였는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너에게 죽어서라도 복수할 테니 기다려라. 내 아이들을 한순간에 고아로 만들고 여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니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유서에 등장하는 이 박 씨,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씨 부부와 박 씨의 악연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박 씨라는 사람이요. 남편의 30년 지기 고향 친구예요. 또 같은 조직폭력배에 있던 절친이었고요. 남편이 그 생활을 청산한 후에 논산에서 동업을 할 정도로 가까웠죠. 또 재혼을 한 후에는 가족끼리도 서로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돈 거래도 동업도 하면 안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처럼 이들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자주 언쟁을 벌였대요. 그러다가 결국 2017년 4월 관계가 산산조각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남편 이 씨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정도 베트남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아내가 아이들을 챙겼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아내가 애들 밥 먹이고 등교를 시키고 나서 한숨 돌리려던 그때 카톡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박 씨였어요. 이미 지난 몇 달간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여서 이른 아침에 연락이 온 게 좀 의아했는데요. 박 씨는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이 씨를 근처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연락도 불편한 건데 무엇보다 둘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껄끄럽다 거절을 했죠. 하지만 이때 박 씨는 잠깐이면 된다. 그래서 간곡히 설득을 합니다. 얼마 후에 만난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근황을 좀 이야기하다가 박 씨가 여기서 본론을 꺼내요.
남편한테 사생아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였죠. 아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 이 씨가 당황을 하는데 이때 박 씨가 대뜸 조폭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스피커폰으로 킨 후에 큰 소리로 막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난데 이 씨 그거 사생아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지? 내가 그 새끼한테 연장 넣으라고 하면 알지? 근데 이 전화를 끊고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걸거든요. 아니, 이번엔 현직 경찰관이에요. 형님, 제가 지금요 낯을 들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분위기가 무슨 노골적인 막 협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던 이 씨가 너무 놀래서 차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박 씨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서 억지로 다시 태웠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정신 차려! 뺨을 착 치는 거예요. 이어서 주먹으로 머리를 4차례나 가격했고요. 좁은 차 안에서 이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이에요. 이 씨한테는 너무 죽음의 공포가 몰려듭니다. 게다가 이 사람 전직 조폭이잖아요. 막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자 박 씨가 살벌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반항하면 네 남편과 아이들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사실 전부터 이 사람의 폭력성은 유명합니다. 지인들한테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하라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요. 한 번은 사람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아내 이 씨 역시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분고분하게 태도를 바꾸게 돼요. 그날 이후 박 씨는 3일간 매일같이 이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친정으로 몸을 피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근처까지 따라와요.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일거수일투족 그녀의 길에 동행했죠. 그러니까 밀착 감시 같은 느낌인데요. 동시에 그는 수시로 내가 예전에 그 새끼 담근 적이 있어? 과거 폭행 사건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이게 약간 가족들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뉘앙스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4월 14일 밤 11시, 이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도 졸려서 먼저 자겠다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고요. 곧이어 박 씨에게 문자가 왔죠. 집 앞이라면서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며 거절했지만 그는 집요했습니다. 안 나와? 그럼 오랜만에 내가 애들도 볼 겸 집으로 갈까? 니들만 있잖아. 협박을 견디다 못한 이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박 씨가 그녀를 차에 태웠고 맥주를 좀 사더니 곧이어 무인 모텔로 차를 몰았죠. 이 씨가 지금 어딜 가는 거냐 거부했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텔방에 들어간 후 술을 몇 모금 마신 박 씨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씨를 침대로 잡아 끌었고 그녀가 반항하자 뺨과 머리에 주먹이 날아왔어요. 전직 조폭 출신의 30대 남성의 힘을 여성 혼자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죠. 벗어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이 씨는 속수무책으로 짓밟혔습니다. 한편 출장에 갔던 남편이 돌아와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그날 밤 사건에 대해 알게 됩니다. 집을 비운 게 고작 5일인데 아내를 폭행하고 유린했죠.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다 해도 30년 지기 친구고 또 심지어 몇 시간 전에 광주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했어요. 이때도 약간의 말다툼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뻔뻔하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거든요. 부들부들 떨던 남편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이어서 아내의 증언이 이제 나와졌고 그게 일관된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도 박 씨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상 외로 이 사건 2년간 5차례에 걸친 긴 법정 공방을 이어갑니다. 먼저 2017년 11월에 1심 재판이 열렸어요. 참고로 이날 박 씨는요, 이 씨 사건 외에도 조폭 후배들을 협박,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죠. 어쨌든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신과 친구의 아내 이 씨가 4월 10일, 그러니까 남편이 출장을 떠난 그날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거고, 또 합의하에 15일 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이었죠. 아니,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걸 박 씨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친구가 출장 간 틈을 노린 박 씨는 아내 이 씨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뜻은 없고 남편들 일 때문에 원래 친하게 지내던 아내들까지 이렇게 척을 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화해를 시킬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아내 이 씨가 뜻밖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그런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이 씨가 이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뺨을 살짝 두드렸고 그 외에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이후 아내 이 씨가 매일같이 박 씨에게 연락을 해왔대요. 기댈 데가 당신밖에 없다라면서 만남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 마음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물리적인 감금, 폭행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죠. 사실 박 씨가 내놓은 이야기는 다소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민감한 개인사와 고민들을 알고 이제 털어놨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남편의 전처가 찾아와서 딸을 데려왔다, 시댁과의 불화가 있다, 남편이 딸을 좀 차별하는 것 같다, 이야기 등등이 오고 갔대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 당일인 4월 14일, 그날도 두 사람은 밤늦게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박 씨의 주장에 의하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했지만 마실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무인텔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는 박 씨의 진술. 박 씨는요.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들통이 나니 아내 이 씨가 남편한테 모든 게 부끄럽고 이렇다 보니 성폭행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이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그 사이에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겠냐라고 되려 지적했죠. 해코지 당하는 게 무서웠다면 남편이나 경찰한테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그 당시 남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이 씨 측은 즉각 반박합니다. 이리저리 가정사에 대해, 사생활에 대해 털어놓은 건 맞다. 하지만 박 씨가 추궁하듯 캐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분위기도 험악하고 하니까 대답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리고 남편한테 다 말하지 못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박 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그 얘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생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지?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박 씨와 주고받은 4, 5일 동안의 메시지를 확인하면 모든 게 클리어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문자 내역을 아내 이 씨가 모두 삭제한 거예요. 이 또한 박 씨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고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려 했지만 박 씨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점점 듣다 보니까 저도 정말 진실이 뭔지 다소 헷갈리는데요. 분명 한쪽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모텔 CCTV였어요. 아내 이 씨는 차에서 내렸고 맥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재판부도 이 영상을 확인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박 씨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그의 주장이 논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동네에는 아내 이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불려시처럼 남편 친구한테 꼬리를 쳤다더라.
근데 이게 아내 입씨 입장에서는 너무도 답답할 노릇이죠. 그녀의 마음은 또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고 그 와중에 심리 치료도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상처와 고통이 쉽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남편도 피가 말랐고요. 2018년 5월에 항소심이 열려요. 하지만 2심 재판부도 CCTV에 대한 해석이 동일했어요. 여전히 이때까지도 핸드폰 포렌식은 불가능했고요. 사실상 1심과 달라질 게 없었죠. 이때 검찰 측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의 증인신문이요. 근데 박 씨 측에서는 반발을 하죠. 근데 이걸 판사가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때 이미 아내 이 씨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다시 범인 박 씨와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자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그 차가운 현실이 힘에 부쳤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시도는 다행히 남편이 빨리 아내를 발견해서 실패로 돌아가요. 헌데 남편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내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같은 현실을 아내와 함께 벗어나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부부는 캠핑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거죠. 그렇게 부부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증거와 진술로 판단하는 법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서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었어요. 결국 항소심에서도 박 씨의 무죄가 선고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잖아요. 그럼에도 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더 악착같이 매달렸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자, 지금 증거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해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그 피해자 아내 이 씨의 진술이 일관됐고 또 모순이 없지 않냐라고 판단했어요. 게다가 허위로 박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두 번의 재판에선 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또 그러면서 이 씨의 진술은 모조리 거짓말로 치부당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또 그 결정적인 CCTV에서 두 사람이 신체 접촉 없이 그냥 앞뒤로 걷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전혀 연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아내 이 씨는 문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자진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박 씨는요, 문자를 모두 삭제했다고 발뺌했고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둘러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 씨가 거부를 하면서 포렌식에 실패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재판부는 박 씨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제대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파기환송을 지시하게 되죠. 정말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요. 드디어 2019년 1월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처음으로 남성 박 씨의 폭행 및 강간죄가 인정됩니다. 그가 말하길 우연히 연락했다가 불과 5일 만에 이런 찐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주장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2달 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을 유지하면서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됩니다.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요, 정작 피해자인 이 씨 부부는 이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텼다면 이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좀 남았는데요. 애들도 있잖아요. 한편 범인 박 씨는 재판 내내 뻔뻔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그런 태도였죠. 그런 박 씨에게 남편 이 씨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지금처럼 추잡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래서 남은 평생을 우리가 보낸 지난 1년의 지옥보다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럽게 보내길 바란다.
4년 6개월을 받은 박 씨. 현재는 2025년이다 보니 감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는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부부의 저주는 영원하겠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 씨 부부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래전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경찰청 사람들 공개수배 25시 기억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3번이나 얼굴이 공개됐을 정도인데요. 이 지독한 범인이 누군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 앞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37살의 여성 최애숙 씨였어요. 가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도 처참했죠. 애숙 씨는 온 몸이 말 그대로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요. 몸의 성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용의자가 바로 특정돼요. 왜냐면 사실 애숙 씨가 몇 년간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의 정체는 당시 35살이던 남태규.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요. 8개월 전에도 애숙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떤 악연에 엮여 있는 걸까요? 우선 최애숙 씨와 남태규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과정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최 씨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찌저찌 인연이 닿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4년부터 2년간 연애를 하게 돼요. 근데 사귀는 내내 이 남태규가 주체하기 힘든 폭력성을 보이는 겁니다. 툭 하면 폭언에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애숙 씨가 지인들한테 내 남자친구 너무 무섭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또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남녀가 사귀다 보면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남자가 또 원래 거칠고 그러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애숙 씨는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뒤인 1996년 드디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먼저 이별을 고한 건 남태규였어요. 더 이상 최 씨한테 설렘이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애숙 씨는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당시 그녀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90년대 여성들이 보통 25살 전후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3살? 사실 결혼 정년기를 좀 넘긴 거죠. 그러니까 최 씨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남태규가 지난 2년간 사귀는 내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야, 너 이제 나 말고 다른 남자 못 만나. 네 나이 생각해봐. 너처럼 늙은 년을 누가 만나주겠냐? 나니까 만나주지. 명백히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였죠. 남태규가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애숙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돌아섰죠? 그리고 또 잠수까지 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의 남태규는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렸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애숙이 많아 내가 없네. 내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쑥 다시 최 씨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근데 이때 예상과 달리 최애숙 씨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남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남자는요, 이 전 남친과 달리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여기에 남태규가 분노합니다. 애숙 씨는 늘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감히 날 거부해? 누구 맘대로 네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태규가 직장을 그만두더니 애숙 씨를 미친 듯이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서 거의 매일 밤 노숙을 하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게다가 그녀의 가족 또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막 캐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애숙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와라. 아니면 너네 가족 내가 다 죽일 거다. 이 편지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태규가요, 자기 피로 혈서까지 써서 보내요. 이런 지독한 스토킹이 8개월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1997년 5월입니다. 이 협박이 날로 강해지니까 애숙 씨 불안감도 극에 달했어요. 혹시나 지금 남자친구도 그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민한 끝에 남태규와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해요. 두 사람이 그날 그렇게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잠깐만 대화해봐도 남태규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숙 씨가 나는 너한테 안 돌아간다. 나는 약혼했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 말 하고 뒤돌아서 빠르게 걸어갑니다. 직감적으로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당시 남태규는 이 소리를 듣고 살짝 벙쪄 있었어요. 뭐? 결혼을 해? 그러다 정신을 차렸는데 막 떠나는 애숙 씨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죠. 어떤 맘이냐? 감히? 네가 감히 결혼을? 남태규는 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냈고 바로 애숙 씨를 쫓아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목격되었어요. 남태규는 도주했죠. 하지만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서 애숙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남태규도 체포돼요. 애숙 씨는요, 칼에 찔리고도 자신이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보다 남태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더 안심됐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죠. 한 달 뒤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근데 또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8년 1월에 상해죄로 구속되었던 남태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출소를 한 직후 남태규는 애숙 씨의 행방을 가장 먼저 수소문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애숙 씨가 결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부모님 뒤를 밟더니 일주일 만에 애숙 씨 집을 알아냈고 바로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남태규의 스토킹과 괴롭힘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집과 직장에 시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요. 편지에, 혈서에 애숙 씨가 어딜 가든 뒤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느낌을 받게 해요. 사람 미치는 거죠. 애숙 씨는 나날이 절망했고 동시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자극하면 내 남편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참고 무시하는 걸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이 남태규에게는 오히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에 괘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반드시 저 여자 죽여야지. 그렇게 준비한 건 손도끼였습니다. 지난번 과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손도끼를 준비한 거예요. 1998년 1월 22일 아침입니다. 광명시 철산 2동에 위치한 애숙 씨 집 앞에서 남태규는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애숙 씨. 보자마자 남태규가 달려들었어요. 너무 놀란 그녀가 어떡해 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머리채를 잡히게 됩니다. 남태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랑 이혼하라고 내가 몇 번 말해. 그러고 나서 남태규가 미친 듯이 애숙 씨를 폭행해요. 이번엔 애숙 씨도 맞섰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도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다 하면서요. 내 인생에서 좀 꺼져라. 두 사람의 싸움은 점차 격해집니다. 그 와중에 격분한 남태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요. 최 씨를 벽으로 밀친 후 숨겨뒀던 손도끼를 꺼내서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애숙 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애숙 씨가 끝내 숨이 멎자 남태규는 빠르게 도주합니다. 왜 제가 앞서 지독한 인간이다 라고 설명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태규의 이런 전적 때문에 어쨌든 용의자로 바로 지목이 되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와 이게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앞서 범인이 직장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록된 거주지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또 90년대 후반에 CCTV가 없죠. 그 행적을 모르고요. 그렇게 고전하던 경찰이 그 당시 시청률 20%가 넘는 경찰청 사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공조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2달 만인 3월에 경찰청 사람들 232회에서 남태규의 공개 수배가 전국에 보도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달 뒤인 4월에 공개 수배 사건 25시에서도 남태규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전국에 빠르게 그의 정체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 방송을 본 후에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졌어요. 근데 유의미한 건 없었죠.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태규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에서 경찰들은 6개월 뒤인 10월 7일 이번에도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서 또 한 번 남태규에 대한 재수배를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제보가 쏟아졌는데 그 와중에 경찰의 이목을 끈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몇 달 전에 갑자기 구파발역에 나타난 노숙자가 한 명 있어요. 볼수록 남태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안경을 쓰고 있고요. 각진 턱에 눈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인상착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경찰은 즉각 구파발역으로 출동합니다.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노숙자는 남태규였습니다. 그렇게 3번의 방송 공개 수배 끝에 잡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간 남태규는 일용직과 노숙자 센터를 전전하면서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가명을 사용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혼자 다녔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음식을 구하려고 빈집털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범죄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남태규의 검거 소식이 나왔고 이제 어떤 재판 결과 이게 좀 궁금한데 저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재판 결과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지만 언론상에서는 남태규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당시 1998년 4월에 그 2번째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나갔을 때 남태규가 보도되던 그 타이밍에 마침 함께 방송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3살의 남택성.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남택성은 남태규의 친동생입니다. 둘 다 범죄자인 거야. 남택성도 살인사건 용의자였습니다. 애숙 씨가 살해당하기 4개월 전인 1997년 9월인데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질렀어요. 수법이 뭐였냐면 늦은 밤에 승객인 척 택시에 타서 좀 한적한 장소로 갑시다 요청을 해요. 도착해서 이제 내리면서 요금을 내는 척 하면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죠. 여긴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나서 이제 택시기사를 붙잡고 있는데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되지. 이 말에 범인 중 특히나 남택성이 발끈합니다. 네가 나를 감히 그딴 식으로 평가해? 라는 생각에 택시기사를 칼로 찌르고 말아요. 그 이후로도 그는 무려 13개월간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남씨 형제의 이 검거 과정이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 10월 21일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한 후에 바로 다음날 그도 화순군에서 검거됐습니다.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와서 최숙 씨의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인데 이거 뭐 경찰이 개입까지 해야 돼? 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이러한 판단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최숙 씨는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9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뭐 26년, 27년이 지난 건데 아니 오늘 스토리가 왜 낯설지 않죠? 앞서 동네 곳곳에 CCTV 없다라는 말 외에는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CCTV의 대중화 덕분에 더 이상 예전만큼 연쇄살인범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범인들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검거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와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